만약 여러분이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평생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어떤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 어떠실까요? 상상조차 어렵다고요? 하지만 조선은 무려 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태생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였습니다. 양반의 자식은 양반으로, 노비의 자식은 노비로 살아가야만 했죠.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견고해 보였던 이 신분제라는 벽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단단한 질서가 어느 날 갑자기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어떤 힘이 조선 500년 역사의 근간을 이루던 그 견고한 사회 질서를 뒤흔들고 무너뜨렸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지나간 역사 속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던 신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작동했으며 궁극적으로 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드라마를 함께 들여다볼 예정. 한 사람의 인생을 족쇄처럼 묶어두었던 신분이라는 굴레가 벗겨지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격렬한 충돌과 고통,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과 좌절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조선이라는 사회는 철저하게 유교적 질서 위에 세워졌고 그 핵심에는 엄격한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왕족과 사대부 양반은 지배층으로서 모든 특권을 누렸고 그 아래 중인 상민, 그리고 최하층인 천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정해진 삶을 살았습니다. 양반은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 나라를 다스리고 학문을 닦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상민은 농사를 짓거나 상업에 종사하며 세금을 내고 군역의 의무를 져야 했습니다. 노비는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사고 팔리는 존재였으니 그들의 삶은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죠. 이처럼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고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고정되어 대물림되는 구조는 조선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 견고한 신분제도에도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도자기에도 보이지 않는 실금이 생기듯 말이죠. 이 실금은 점차 벌어지며 조선 사회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전조가 됩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개인의 삶부터 국가의 운명까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지 조선시대의 한 단면을 보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과 계층 이동의 가능성, 그리고 개인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까지 되짚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역사는 과거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 신분제의 붕괴라는 드라마틱한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통찰을 던져줄, 이제 그 거대한 역사의 물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닌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전 회차에서 말씀드렸듯 견고했던 조선의 신분제에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그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의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랏빚은 산 더미처럼 불어났고 왕실과 관아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죠. 나라가 어려워지자 조선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돈으로 신분을 팔기 시작한 건데요.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줄 알았던 신분을 돈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국가 재정을 메우기 위해 내놓은 이 정책은 바로 공명첩과 납속책이었습니다. 공명첩은 이름만 비어있는 벼슬 임명장으로 돈을 내면 명예직을 주어 양반 행세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납속책은 곡식을 나라에 바치면 신분을 올려주는 제도였고요. 그때까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보찜에 어렵게 모은 돈을 싸들고 관아로 향하는 평민들의 발걸음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희망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공명첩을 손에 쥔 상민들은 어색하게 갓을 쓰고 도포를 입으며 양반 흉내를 냈죠. 마치 연극 무대 위 배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양반들이 이들을 곱게 볼리 만무했죠. 어디 감히 돈 몇 푼으로 양반 행세를 하느냐 며 비웃음과 조롱을 쏟아냈을 겁니다.
전통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목격하며 기존 양반들은 상당한 불쾌감과 함께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열린 문은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돈으로 신분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은 조선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전쟁 이후 상업과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부를 축적하는 상민 계층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굶주리고 무지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고된 노동과 뛰어난 수완으로 재산을 불렸고 이제 그 부를 이용해 더 높은 곳을 꿈꾸기 시작했죠. 장시, 즉 시장은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물건이 오고 가고 돈이 돌면서 상인들은 큰 이윤을 남겼습니다. 쌀과 면포 등 필수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가격을 올리는 매점매석으로 막대한 부를 쌓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된 상민들은 양반 신분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단순히 공명첩을 사는 것을 넘어 족보를 위조하는 일도 빈번했죠. 없는 조상을 만들어내거나 몰락한 양반 족보를 돈으로 사서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는 시기였으니까요. 낡은 족보를 밤새도록 들여다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의 새로운 가문을 상상하는 모습은 당시의 혼란스러운 욕망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양반들에게 큰 위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진짜 양반과 가짜 양반이 뒤섞이고 돈만 있으면 누구나 양반 행세를 할 수 있게 되자 양반이라는 신분 자체가 지니던 권위와 특권이 점차 퇴색하기 시작한 거죠. 몰락한 양반들은 돈 많은 상민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새로 갓을 쓴 상민 양반과 낡은 도포를 입은 몰락 양반이 마주쳤을 때 서로를 향한 비웃음과 냉소는 조선 사회의 깊어진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제 조선 사회는 돈과 신분,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뒤엉켜 들끓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어버렸죠. 신분 이동의 물결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었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전통적인 질서는 끊임없이 거센 도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며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실학자들처럼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점차 힘을 얻어가기 시작했죠. 이처럼 돈이 신분을 사고 부가 곧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 잡는 현상은 조선 사회의 근간을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과거의 견고했던 신분제는 이제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혼란과 욕망의 파도가 거세게 밀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 격동의 시기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를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돈이 신분을 사고 부가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견고했던 사회 질서는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개인의 운명은 뒤바뀌고 사회 전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둑이 서서히 무너지며 거침없는 물살을 쏟아내듯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이항법 같은 새로운 농법이 확산되고 담배나 면화 같은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늘어나면서 농촌 경제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죠. 전국 각지에는 장시, 즉 오일장이 발달하며 상업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보부상들은 보찜을 지고 전국을 누비며 물자를 유통시켰고 특정 품목을 전문으로 하는 상인들이 큰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양의 칠패나 이형 같은 대규모 시장은 지방에서 올라온 온갖 물건들로 넘쳐났고 사람들은 돈을 주고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게 되었죠. 돈의 가치가 이처럼 커지자 사람들의 사고방식 또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돈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를 쌓은 상민들은 이제 자신들의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공명첩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공명첩은 이름이 비어있는 명예직 임명장으로 국가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발행했는데요. 돈을 내고 공명첩을 사면 양반 신분을 얻을 수 있었.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납속책을 이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곡식이나 돈을 바쳐 공을 세우면 신분을 올려주는 제도였는데
이를 통해 평민이 양반이 되거나 천민이 평민이 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야말로 돈만 있다면 신분 세탁이 가능했던 시대가 열린 셈이죠. 하지만 이런 합법적인 방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족보 위조라는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되었는데요. 양반의 족보를 돈으로 사거나 몰락한 양반 가문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몰래 끼워 넣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족보를 위조한 상민들은 양반 행세를 하며 사회 곳곳으로 스며들었죠. 겉으로는 점잖은 양반의 옷을 입고 다니지만 속으로는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는 상민들의 불안한 눈빛과 그런 그들을 비웃으면서도 자신들의 몰락한 처지를 한탄하는 몰락 양반들의 대치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신분제가 더 이상 혈통만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된 것.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양반들에게 커다란 위기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과 권위가 돈에 의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돈의 힘으로 신분을 얻은 새로운 양반 계층은 점차 사회의 주류로 편입되었고 이들은 다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며 권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돈이 곧 새로운 신분이자 힘이 되는 세상. 조선 사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를 축적하고 신분 상승을 이룬 이들이 있는 반면 대다수의 농민과 서민들은 여전히 가난과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탐관오리의 수탈은 더욱 심해졌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소외된 이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만 갔다.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혼란과 모순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억눌렸던 민중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과 함께 옛 질서에 대한 강렬한 저항의 움직임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끓어오르던 민중의 분노는 마침내 활화산처럼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신분 질서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탐관오리의 수탈과 부패한 관리들의 폭정,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재해 속에서 민초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이 모든 모순의 근원이 바로 견고해 보였던 신분제도에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갔습니다. 마치 건조한 들판에 불씨 하나가 떨어진 것처럼 억눌렸던 민심은 작은 불씨에도 거대한 봉기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19세기 초 서북 지역의 차별과 수탈에 맞서 홍경래의 난이 터져 나오며 조선 사회는 거대한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양반과 상민, 심지어 천민까지 신분을 초월하여 뜻을 모은 이들은 낡은 질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새로운 세상을 염원했습니다. 관할을 향해 횃불을 들고 나아가는 농민들의 행렬은 단순히 배고픔에 대한 저항을 넘어 이제는 더 이상 옛 체제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렬한 의지의 표명이었죠. 그들의 손에 들린 횃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자 썩어가는 시대를 불태우겠다는 결연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뒤 1862년에는 임술 농민 봉기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팔도 어디에서든 터져 나올 수 있는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병폐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수많은 마을 어귀와 장터에는 기존의 신분 질서와 부패한 관리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촉구하는 경문들이 나붙었습니다. 이 경문들은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민중의 선언이자 변화를 향한 강력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봉기한 농민군과 이를 진압하려는 관군 사이의 대치는 단순히 무력 충돌을 넘어 낡은 체제를 수호하려는 자들과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자들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죠. 비록 대부분의 밀란이 진압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민중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지배층 또한 더 이상 봉건적인 신분 질서만으로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낡은 가치관을 대체할 새로운 사상과 종교가 민중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학은 인간은 누구나 존귀하며 평등하다는 파격적인 가르침을 내세우며 고통받던 민중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늘을 모신 존재라는 동학의 사상은
기존의 신분제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혁명적인 메시지였죠. 이는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민중의 염원이 투영된 강력한 변혁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렇듯 조선 후기는 더 이상 개인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신분의 굴레에 갇히지 않고 돈과 실력이 새로운 가치로 떠오르는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치가 싹트고 있었지만 여전히 구습에 얽매여 고통받는 이들이 많았고 혼란과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신분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자리에는 혼돈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죠. 조선 사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강을 건너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였던 질서도 시대의 흐름과 내부 모순 앞에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